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스마트 소비, 올해 유통시장을 이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중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월 초에 발표한 2014 국내 경제 10대 트렌드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평균 성장률 2%대 저성장기를 벗어나지만 3%대 후반의 중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올해 국내 경제 10대 트렌드를 선정했는데요. 먼저 스마트 소비가 널리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뛰어난 만족도를 추구하는 흐름이 확산된다는 뜻인데요. 해외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최저가 정보를 활용한 알뜰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고령화 심화, 고용 안정성 저하 등으로 미래를 위해 절약하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늘어도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이플레이션 현상도 예고됐습니다. 바이플레이션은 주택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초과 공급 상태인 수도권 주택시장은 침체가 이어져 집값이 계속 떨어지지만 수도권이 아닌 곳은 상승세를 보일 거란 뜻이죠. 또 대형 주택 거래는 침체되고 중소형 주택은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줄여야 한다는 디버레이징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민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채도 만성적자가 이어지면서 올해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죠. 가계와 공기업은 자산을 팔아서라도 빚을 없애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퍼플 컬러의 확산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파랑과 가정을 상징하는 빨강을 섞어 나오는 보라색.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하는 사람들을 두고 퍼플 컬러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을 비롯해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청년층,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제조업 한류의 개막,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의 재도약, 위로가 필요한 사회, 남북경협 3.0 시대도 언급됐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구자라도 벌어지지 않은 경제 현상을 완벽하게 전망할 수는 없죠. 하지만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소셜미디어로 어디에서나 쇼핑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공유할 수 있고 실제로 또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최저가를 찾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이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합리적 판단을 하려다가 스마트 소비자가 되려다가 정말 내가 너무 지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스마트하게 스마트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 아침에 조간 보셨으면은요, 경제면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롯본기 힐스. 정말 화려하게 제목을 장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도시 부활과 재생의 대명사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계속 더 추진하는 방향의 업무 보고를 하면서 우리도 일본의 롯본기 힐스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롯본기 힐스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가보신 분들도 있고요. 도대체 어떻게 개발이 됐길래 그리고 또 문제는 없었는지 이게 본받을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네, 롯본기 힐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우리의 어떤 벤치마킹 대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예, 사실 이게 일본 도시 재생이 굉장히 커다란 성공 케이스고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과거에 그렇게 잘 사는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롯본기 힐을 개발한 모리힐이라는 일본에서 거의 가장 큰 부동산 개발 회사가 과거에는 못 사는 동네를 이제 거의 굉장히 새롭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도심지 안에 컴플렉스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겉모양으로 완전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도 이제 평가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복합 문화단지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그 업무 시설, 뭐 금융회사가 입주하는 오피스 시설이라든지 또는 쇼핑몰,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기타 박물관, 갤러리 이런 문화시설들을 입주해서 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 거죠. 도심지 네. 안에서요. 그래서 그 일종의 그 엔터테인먼트 센터 같은 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 끌어들였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자 싶은 부분은 사실 복합 업무 공간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벌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엑스고요. 거기 네. 보시면은 그 다양한 기능들이 사실 그 롯본기시에서 있는 것들이 거의 필적할 만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단한 거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뭘 하겠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만약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네. 지역 커뮤니티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과연 미래에도 제대로 쓰일지에 대해서 좀 사이트 바이 사이트로 좀 더 분석을 잘 해야겠죠. 아,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미 이제 거주를 하고 있거나 뭐 장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롯본기 힐스가 그러면 개발될 때는 그분들과의 어떤 그 과정들을 겪었나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우리가 외향적으로 봤을 때 롯본길의 거대한 건물 같은 것들은 외향적인 것을 굉장히 현혹되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개발에서 가장 저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네. 커뮤니티의 의견을 들어준 거예요. 예. 사실은 예를 들어서 모리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일본 기준 포브스지 잡지 기준으로 일본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네. 어마어마한 가부입니다. 이분이. 예. 근데 이분이 그 롯본기를 개발한다고 할 때 그 과거에 거기 조그만 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 400명에서 500명의 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 쫓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아냈어요. 그게 한 14년 정도 걸렸고요. 동의받는데 어마어마- 14년이요? 예. 100% 동의를 받았어요. 네. 그 과정도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본 규제는 70%만 받으면 되는 건데 예. 사실 일본 그 동경도에서 동경시죠. 거기서 이제 100%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100% 동의를 받았고요. 예.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당연히 자기들 커뮤니티가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반대하는 회의에 모리 회장이 직접 가서 무릎 꿇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네.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줬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된다면은 예. 롯본기 힐의 외양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개발 과정상에서 지역 커뮤니티 의견을 받아주는 그 과정을 배워야 됩니다. 예. 사실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롯본길을 롯본길과 비슷한 컨셉의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용산 국제 업무 개발입니다. 그렇죠. 용산 국제 업무 예. 개발 얘기할 때도 항상 한국식 롯본길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완전히 빠졌어요. 서울시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무시한 채 그냥 개발을 발표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분들이 어떻게 피해보는 입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그 외향이 아니고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용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정말 단군 일의 최대의 개발이다. 이렇게 해서 화제를 모았었지만 또 엎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엎어지니까 그렇게 그 커뮤니티에서는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이 롯본기 힐스를 14년 동안이나 끌어가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냥 개인의 어떤 의지라고 보기만은 어렵지 않을까요? 예, 개인의 의지도 의지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복합적인 거죠. 우선은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대규모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규모 자본금이 있는 그 회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리힐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네. 만약에 일본에 가셨을 때 끝에 힐자로 끝나는 그 개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아크힐이라든지
아니면 오모테 산도 힐이라든지 예. 이런 실자로 끝난 개발 사이트를 거기서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건물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기본의 자금력이 갖고 있고요. 예.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장기간 플랜을 세우고 장기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런 거대한 개발을 끌고 갈 디벨로퍼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근데 그런 디벨로퍼 역할을 이제 건설 회사들이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예. 근데 이런 회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빨리 분양을 하고 팔아버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디벨로퍼, 뭐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모리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해서 부자가 된 이유는 빨리 팔고 나간 게 아니고요. 네. 빌딩 가치를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면서 빌딩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주변적인 가치를 계속 올려요. 예. 거리를 깨끗하게 하든지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디벨로퍼가 부재한 점, 그게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말씀대로 모리힐 이런 데처럼 사업을 처음부터 책임지고 진행시키고 또 건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이 디벨로퍼, 개발 업체가 우리나라에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없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예. 아마 다양한 조건들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장기간의 개발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그 장기 금융 제도 같은 것이 확립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장기 금융 제도란 건 뭐냐면은 부동산 대규모 개발은 뭐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돈들 뭐 몇 조를 이렇게 빌려서 개발을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돈들을 이제 갚을 때 이자가 변동되면 안 되죠. 갑자기 우리가 IMF 위기처럼 뭐 몇 프로 되는 이자율이 갑자기 30%로 뛰어버렸다. 그럼 다 망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뭐 4%대, 5%대 고정금리로 한 20년 정도 가는 금융상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환경이 된다면 이제 디벨로퍼들이 이제 그 대규모 그 사업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또 다르게 보는 또 다른 주체는 민간 디벨로퍼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공공 사이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조그만 시마다 도시 재개발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자기들이 개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민간 디벨로퍼가 어디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공공 재개발청은 지역 커뮤니티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예. 민간 디벨로퍼가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들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뭔가 요구를 하겠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견을 받아서 민간 디벨로퍼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권을 최대한 빨리 해주고 너희들 사업을 뭐 간편하게 빠르게 해주겠다 그러면 민간 디벨로퍼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재개발청들이 자기들이 시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민간 디벨로퍼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 그리고 이제 준공 나중에 운영까지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민간 협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용산 케이스에서처럼 제대로 된 디벨로퍼도 없었고요. 네. 용산 정도 사이트를 관리 감독할 서울시 안에 어떤 재개발청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따라서 복합 업무단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이트를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운영 주체, 양자, 그러니까 민간 디벨로퍼도 중요하지만 그게 없다면은 공공 쪽에서 어떤 재개발청 같은 것들이 확실히 지역 커뮤니티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발을 이제 관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민과 관이 정말 효율적으로 협력을 하는 그런 경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 롯본기 힐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겠죠? 뭐 그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도 동의를 70%만 받으면 되는데 100%까지 요구하는 이런 절차들을 보면은 일본에서도 그 관에서의 어떤 그 지역 커뮤니티 의견을 받아주는 통로 같은 것들이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근데 어제 나온 우리 국토부 안에서는 복합단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 특성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일반화시켜서 뭐뭘 하겠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떤 그 지역 지자체에서 의견을 내면은 본인들이 이제 찍어서 네. 거기를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복합 단지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도 들어가고 쇼핑 시설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업무 시설, 오피스 빌딩 들어가고요. 그리고 박물관이나 갤러리 이런 거 들어갈 텐데 수요 추정을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 시설 같은 것들은 그 수요 추정함에 있어서 네.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서울 안에 강남이나 여의도나 종로 중부에 오피스 빌딩도 많잖아요. 예. 지금 어마어마한 공실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그렇죠. 10% 정도 공실이고요. 예. 특히 강남에 있던 IT 회사들은 판교하고 구로 쪽으로 거의 다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대형 빌딩이 아닌 이면에 있는 4층 빌딩 등은 반 이상 빈도가 태반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형편에 그러니까 오피스 업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서울이 과거처럼 많지가 않다는 증거죠. 네. 근데 하물며 서울이 이 정도인데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추정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좀 더 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롯본기 힐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시가 되살아났다, 재생됐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같은 일본이지만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의 개성을 많이 살리는 재생을 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될 텐데요. 네,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대한 외관이나 환상적인 디자인을 쫓아서 도시를 만드는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거죠. 외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 눈에는 굉장히 커 보이는 63 빌딩을 외국 관광객들은 거기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네. 자기네 동네도 그런 게 있으니까요. 예. 이 사람들이 가는 거는 경복궁, 북촌, 남산, 동대문 이런 데예요. 우리가 네. 봤을 때 동대문 솔직히 깨끗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서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좋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예.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 같은 것들, 기존의 자원을 잘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컨셉의 개발을 이제 우리가 적응적 재생 계획이라고 그래요. 어댑티브 유유지라고 그러는데 예.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가 보스턴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여서 거기 시내에 가면 이제 퀸시 마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재래시장인데 예. 그 보스턴시에서는 원래 여기를 철거해버리고 오피스 빌딩, 거대한 오피스 빌딩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 당시에 이제 디벨로퍼였던 제임스 라우즈라는 사람하고요. 하버드 건축대학원 교수였던 벤 텀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컨셉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외양은 가만 냅두고요. 아주 내부를 완전히 새로운 창의적 공간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개발, 요코하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전 세계를 휩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의 시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였습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부동산 정보와 취업 관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빅데이터 들어보셨나요? 이 어려운 개념 정의 떠나서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뉴스나 제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접속했던 기록은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나 또 사회 트렌드를 연구하는 곳에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 하면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무수히 많은 정보가 떠다닌다는 얘기고 우리의 개인정보도 마음대로 유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큰 홍역을 앓고 있는데 오늘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까지 금융전산보안을 통합한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금융전산보안 기능을 한 곳에 통합한다는 건데요. 이 안은 이미 2006년에 나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을 했었던 건데 실패를 했던 거죠.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통합을 하다 보면은 누가 더 힘을 가질 것인가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요. 아마 그래서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만드는 것부터 오는 6월부터로 추진 일정 자체도 조금 여유 있게 잡아둔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문제도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도 없었고요. 다른 인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없었습니다. 새해 업무 보고라는 것이 원래 전체적인 얼개를 보고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카드 사태처럼 구체적인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고 또 아쉬웠던 부분을 메워주는 업무 보고 들어볼 수는 없는 걸까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새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경양 하우징 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알짜 부동산 정보,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내용에서요. 예. 주택 부분에 보면은 각종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제도 폐지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됐던데 예.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제 발표를 보면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요. 예. 그동안에 이 두 가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소형주택 의무제가 그동안에 그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핵심 그 규제였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을 받은 단지 상당히 많은데 아마 강남권 위주로 상당히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민간 택지 전매자는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 수요도 시장에 좀 참여를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분양 시장은 상당히 좋아서 그걸 보입니다. 여기다가 예. 또 공유용 모기지 대출 지원 확대.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그 확대를 좀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굉장히 반영이 잘 돼서 네. 이거는 전체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이 늘어나서 거래가 상당히 늘어나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방바닥에 좀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예. 효과가 좀 있을 것도 같네요. 그렇죠. 이게 워낙 큰 지금 대책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국회 통과가 관건이긴 해요. 좀 야당이 지금 많은 반대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통과가 관건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최근에 어떤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전세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 분양시 상당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서 여기다가 또 가수요자하고 실수요자를 한데 묶어가지고 네.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국회 통과가 된다 하면 시장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렇죠. 투기 수요를 또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특히나 이렇게 강남 지역이 또 다시 크게 오르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일부 이제 그렇게 우려를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예. 지금 이제 강남권이 옛날에는 이제 부동산 이 강남권 움직이면은 수도권에 움직이고 또 네. 전국적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워낙 이제 그 침체가 길어졌고 지금 또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는 그 집을 사는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도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 상당히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더구나 정부가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은 부동산 시장 회복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 이번 대책들 내놨는데 아무래도 강남권 핵심 지역들은 아마 그런 영향을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권은 압구정동 단지라든지 또 음마파트라든지 네. 잠실 중호 5단지라든지 이런 데들은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역이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서울 강북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으로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조금 얘기가 덜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전세난 그러니까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 물건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죠. 나오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계약부터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예. 이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예. 지금 이제 전세가 대비해가지고 전세금 포함해가지고 대출하고 전세금 포함한 70% 이상 된 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단지들은 사실은 나중에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사실은 또 집주인들이 또 그 잔금 받고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해가지고 거주하면서 전입시행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게 후순위로 민주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자금들을 받아서 또 이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집주인들하고 또 충돌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 계약서를 쓸 때 네. 특약사항에 전세 대출에 관한 동의와 서류 등에 대한 거를 집주인이 협력 의무를 분명히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전에 살던 주택하고 새로 얻는 주택에 이사 날짜가 많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전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에 꼭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을 하면 예. 새로운 집에 가서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겨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집이 전세 물량이 상당히 적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데 네. 집주인한테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또 챙길 거는 챙겨야지만 나중에 손해를 안 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를 피하는 팁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엔 전세였는데, 예. 반전세로 해달라.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예, 이때는 사실 거부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그렇죠. 텐데. 이제 전세를 살다가 또 반전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강남권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이런 경우 또 이사 비용도 들고 또 예. 부동산 수수료도 들기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아 사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그 등기부 등본을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일단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확정일을 받는데 보증금의 유무, 그러니까 보증금이 증액이 되면 분명히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 반전세로 제약을 한 경우에 특약사항의 종전 계약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종전 계약사항에 승계 계약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이 변동이 없고 월세만 인상이 된다 하면 기존 계약서가 있잖아요. 기존 예. 계약서 특약란에 월세를 몇십만 원만 인상을 한다. 이렇게만 기재하면 기재를 해도 이거는 안전하게 재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는 어떻게 정해야지 되나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보증금 유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보증금이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 변동이 된 금액에 대해서 네.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요. 예. 보증금이 없는 경우 그냥 보증금이 없는 경우 그대로 그냥 눌러 살는 경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 유무가 없는데도 다시 그 계약서를 쓸 경우 요게 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그 확정일자 받는 날이 그 다시 그 대항력이 생기는 날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시 쓰지 않는 게 오히려 유효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주택 관리사라는 직업이 요즘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인데 그렇죠. 왜 갑자기 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난 2월 7일 날 주택 임대관리업이 전격적으로 도입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수요자들이 굉장히 늘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주택 관리업 진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신입와 경력 직원을 채용할 시에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건물 및 아파트 등 관리를 하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은퇴 그 나이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 베이비부모 세대들도 굉장히 은퇴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이 주택관리사는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뭐 그 성별 이런 것들 제한 없이 자격증만 따면은 고소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따는 거는 그러면 시험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자격이 없이 응시 예. 가능한데 만 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를 하게 되고요. 예. 그 한 해에 한 번 관리사 시험을 보는데 올해는 지금 1차 시험이 7월 19일 날 1차, 2차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에 합격을 해야지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네. 1차는 7월 19일 날, 2차는 10월 14일 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주택관리사 시험 주관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택관리사들이 학원들이 그 노량진에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민간학원에서 꼭 이 학원을 다녀야지만이 아마 굉장히 그 시험이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쉽지 않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좀 예.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힘을 쓰겠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실수요자 중심의 조심스런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들인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향은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도움이 될까요? 집이 없어 치솟는 전셋값과 월세에 울고 집 샀다가 엄청난 부채에 등골이 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2014년 부동산 문제 해법을 찾아봅니다. 2월 21일 금요기획 우리에게 내 집 마련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취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이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취업에 힘을 주시는 분. 네. 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턴 준비와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 기업들이 인턴 채용을 많이 늘린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실무에 바로 투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실무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요. 과거에는 채용에서 우리 사람 만드는 교육 및 육성을 통해서 인재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현재 이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은 과거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과거와 달리 인턴으로 모집해도 지원자가 많은 탓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가장 긴 면접인 인턴 기간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뽑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요. 따라서 정규직에 요구되는 직무 역량 외에 주인의식, 도전 정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을 신청하고 들어가는 것이 진짜 신입사원 그냥 공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인턴의 기회는 좀 늘어나고 있으면은 많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경쟁률이 방금 얘기를 했을 정도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금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 예, 기업
이 안 날리는 거는 아닐 텐데. 예. 인턴 경쟁률 또한 그 정규직만큼 예. 높고요. 그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 경력을 통해서 취업의 문을 통과하려는 구직자들의 지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2월 2일 날 한국수력원자력 인턴 모집이 있었는데요. 네. 1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요. 몇 명 뽑는데요? 42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경쟁률들이 예. 나오고 있고요. 이런 치솟는 경쟁률 때문에 금보다 귀한 인턴이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사이에 금턴이란 말까지 예. 생겼는데요. 어쨌든 이 주요한 원인은 공채와 마찬가지로 인턴 역시 주요 기업에 쏠리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턴십이라는 걸 내가 직무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네. 가면 사실 꼭 이렇게 몰리는 기업에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그럴 텐데 그래도 또 여기도 이제 좋은 데 가서 그런 것도 배우고 나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주요 기업만 찾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기는 네. 하셨는데 네. 근데 또 대기업 인턴 갔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서류 정리하고 복사하고 뭐 이런 것만 하다 왔다는 그런 전화만 사람도 받다 왔다 예.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몰리는 기업에 가셔서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인턴십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현장 실습 연수거든요. 따라서 취업하고 싶은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인턴십 기회가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쏠리고 몰리고 이런 데들 가시면은 네. 사실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쏠리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인크루트가 지난 여름에 인사 담당자 158명을 대상으로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스펙을 한번 조사한 결과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예. 41.81% 정도가 직종 업종 관련 인턴십이라고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이거 조금 경력을 가진 사람. 네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MD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조나 유통이나 판매, 판촉의 경험이 가능한 업계라든지 해당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 일터여야 최고의 인턴십 일자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턴십조차도 가고 싶어 하는 기업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MD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물건을 매입하는 그렇죠. 그런 네. 머천다이저라고 그렇죠. 하나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뭐 네, 이런 네, 곳에서 그렇죠. 경험을 쌓는 것이 네, 네, 좀 네. 도움이 되겠네요. 실제 그렇게 해야 물건이 어떻게 해서 소싱이 되는지 예.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뭐 이런 과정들을 배우는 게 다 일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가고 싶은 기업에 또 인턴십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은 예. 채용 전지현 인턴 기회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쪽에 가시면은 아무래도 내가 이게 정규직으로는 좀 입사하기 힘들었지만 인턴십 기간 동안 평가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은 됩니다.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제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네. 많지는 않죠.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들이 좀 예로 들어 주실 수 있는 네네네. 곳들이 있나요? 최근에 한국동서발전의 11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 채용형 인턴제,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긴 면접 네. 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시범 운영하겠다고 최근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데들은 사실은 이제 정규직에 준하는 준비를 하시고 가시는 그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자신한테 맞는 인턴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네. 기업에서 제시하는 거 말고 내가 네. 이제 구직을 하는 사람 스스로가 기준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준비하면 될까요? 사실 인턴이라 그러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연수, 조금 긴 알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취업 준비생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턴이든 실제 입사든 들어가 보지 않고는 그 안의 상황이 어떤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턴 경험은 했는데 기간이 무지 짧다거나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간에 나왔다거나 그리고 또 아무런 성과도 활동도 없는 그런 인턴 경험이라면은 인정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기업 문화나 인턴 업무 그다음에 업무 환경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인턴이라 할지라도 일단 들어가면 계약 기간을 마감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대개는 인턴 기간이 네. 평균적으로 기간이 있나요? 네, 3개월에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길면 네, 그렇게 운영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가능하면 중도에 하차하거나 적절한 성과를 만들지 못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경험을 안 만드시는 게 취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약 관계가 느슨하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턴십 자체가 어쨌든 정규 취업의 평가 기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커리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느슨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취업을 위한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인턴을 준비해서 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면 일단 어떤 일이든 정식 직원처럼 일을 해야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원 무리에 끼이지 않는다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회사의 구성원처럼 일을 하시는 것이 좋은 업무의 성과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인과 인맥을 맺는 절호의 기회이잖아요. 또 이런 사회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심지어는 이런 사회 선배를 통해서 정규 이제 취업의 기회를 얻는 경우도 현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 선배와의 이제 인맥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메우기 어렵거나 좀 속성이 필요한 역량 같은 경우에는 회사 밖에서도 좀 보충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턴으로 입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고용보험의 지원 혜택 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직무교육, 재직자 한국 가정들도 네. 꽤 있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턴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좋을 텐데 네.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 인턴 경험을 제대로 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네. 인턴도 경력인가요? 이런 네. 질문들. 유사한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은 알바도 경력인가요? 네. 혹은 어저께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군 장교로 5년을 복무했습니다. 이게 경력인가요? 이 네. 질문들이 거의 같은 맥락의 이제 질문들인데 어떤 게 경력이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업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그 경력을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네. 들면 어저께 제가 이제 상담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인사장교로 5년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신입인가요? 경력인가요? 관련 없는 직무에 가시면 그건 신입이시죠. 네. 그러나 내가 인사나 총무나 그 지원 관련된 업무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그건 경력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해당 분야의 어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대기 신입들은 이것이 경력이라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도 경력을 쓰라고 하면은 이력서란에 땡땡 기업 땡땡 팀 인턴 이렇게만 기술합니다. 네. 경력 기술을 보완해야 됩니다. 예. 이력서에 내가 무엇을 했다 또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네. 가능하면 숫자로 표현하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죠. 숫자로요?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온라인 회사에서 네. 뉴스레터 발송 업무를 했는데 네. 그 뉴스레터 발송 결과가 매일 메일을 연 거는 얼마 정도 몇 퍼센트가 발송 대비 네네. 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제대로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죠. 맞습니다. 인턴이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시 구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럼요. 그런 노력에는 조언이었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 2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영화관 1년에 몇 번 가시나요?
최대 체인 업체인 CGV가 영화표 값을 올린다고 합니다.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도 조만간 따라서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금 인상은 뭐 달갑지 않습니다만은 올리면 또 올리는 대로 내고 봐야겠죠. 근데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멀티플렉스라고 해서 상영관은 10개나 되더라도 막상 메뉴는 몇 개 안 됩니다. 되는 영화만 장사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영화 좀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객석이 적은 한 관 정도는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1년 내내 틀어주면은 전 그 영화관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시간 마친 뒤에는 이산가족 상봉 속보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